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 정직 4개월에 처해졌던 경남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가 최근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게다가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자체가 위법이었고 임 검사의 무죄 구형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또 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재심 사건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하기에 무죄 구형을 하러 간다, 중징계를 받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글을 올린 건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글이 외부로 유출돼서 검찰 조직 내부에 혼란이 생기는 등 검사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일하고 기계를 굽히지 않으려는 후배 검사를 말 안 듣는 고약한 검사로 단정하고 혼내주려던 법무부나 검찰의 고위직들, 지금이라도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 임관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후배 검사들 볼 낯이 서겠습니까? 대검 청사에 들어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정의 구현 대형 액자는 그냥 한갓 장식물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 대리, 우리 회사 대표 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이,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종의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종의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싹!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네, 11월 10일 또 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중국 30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됐죠. 네. 타결이란 말 들으면은 뭐 왠지 그 막힌 게 뚫리고 맺힌 게 풀리고 밝고 긍정적이고 뭐 네. 그런 뉘앙스를 줘야 맞죠. FTA가 과연 그러한지 FTA 해가지고 효과가 난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 뭐 한미 FTA의 그 최대 성과가 그 체리 가격이 급락한다. 뭐 체리 배 터지게 먹는 거 그 국민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말이죠. 또 체리 가격 떨어지는 거 못지않게 우리 농산물, 축산물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뭐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요. 자, 전혀 다른 차원의 FTA입니다. 한중 FTA는요. 한유로 FTA, 한미 FTA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한미 FTA, 한유로 FTA 때 봐서 압니다. 뭐 실질적으로 타결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협상을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어서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네.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2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은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서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FTA에 따라서 제조업계는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되지만 농산물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계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중국의 그 저가 공세 앞에 이미 뭐 관세가 존치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중국산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관세마저 없어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리적 근접성에다가 농산품이고 공산품이고 관계없이 중국은 미국과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쌀을 제외한 것을 지금 큰 성과로 꼽고는 있던데 네. 쌀은 이미 관세화해서 개방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과는 별개일 것이고요. 예. 네, 아무튼 경제 환경에 큰 변화가 온 것만큼은 일단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정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FTA 타결했다고 하니까 불안감이 물밀듯 들이닥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협상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네. 자, 다음 뉴스 보니까 앞으로 기간제 노동자 그동안 쉽게들 대량 해고해 왔는데 기업들 좀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직역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2년 동안 상근직으로 쓰면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그렇죠. 비정규 보호법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기간제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기업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장모 씨가 일해왔습니다. 근데 2012년 9월 그러니까 1년 11개월 쓰고 2년 되기 직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이 장모 씨가 해고당합니다. 그래서 장 씨가 재단 측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것이 바로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을 했어요. 이 재단 측에다가 부당 해고다 이렇게 밝히니까 재단 측이 여기에 반발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네. 2심에서 하지만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면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되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1심 판결을 깨고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대권. 예. 기대권이 인정됐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내가 한 2년만 다니면은 여기 정규직이 된다. 이런 기대권, 네. 기대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이것이 인정이 된 거죠. 재판부는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당연히 환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느 일터든 2년 되기 전에 자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점. 이거 들어보니까 1년 11개월 일한 다음에 자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아니,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눈에 지금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이 대학에서도 글쎄.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예. 제가 2년 출강을 했는데요. 어디예요? 하여튼 있습니다. 서울에 학교에? 있는 한 대학인데 갑자기 2년, 그러니까 4학기를 한 거죠. 네. 4학기를 마칠 쯤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4학기 하셔가지고, 한번 쉬셔야겠습니다. 4학기를 했으니까 예. 한번 쉬라고. 만약에 5학기를 하면은 이게 2년 일한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이제 또 상당히 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시간 강사에도 그게 적용이 그래서 됩니까? 그렇더라고요. 오. 그럼 5학기 계속하면 전임 강사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네? 전임 강사라기보다는 하여간 자를 수 없는 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참 머리들 좋구만. 머리 좋습니다. 아주. 배짱도 좋고 예. 뻔뻔하고. 예.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아무튼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네요. 그리고 기대권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놀랍습니다. 갖는 이게. 거예요. 네. 예. 이런 판결도 나오고 또 전혀 엉뚱한 판결도 나오고 참 요지경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보십시다. 지금 무상복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고 조금 이따가 뉴스 행간에서도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이 와중에 내년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편성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그 무상급식 예산 과용하지 마라. 지혜롭게 그 판단을 해서 거기 쓸 돈으로 무상보육 그리 돈 바꿔 넣어라. 지금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지 뭐 그렇게 전부 다 주려고 하느냐. 이래 놓고 또 한 입으로 중앙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무상보육, 당신들이 좀 뒷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서울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그동안 돈이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여간 서울시 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다 이렇게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수는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서 내년도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서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서울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수가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네. 예. 내년 예산안만 보니까 25조예요. 25조대입니다. 이 같은 25조대의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는 거지요. 노력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무상급식도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줘야 뭘 해도 실질적인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는 서민들 결국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서민들을 일단 막아야 하겠기에 이런 조치를 취했을 텐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거나 이용해서 봐라 서울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다른 데도 따라서 해라라고 또 그런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자, 서울보다도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가 바로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도 남경빌지사 무상급식 예산 측정과 관련해서 한 푼도 배정 안 했잖아요. 예. 네. 경기, 강원, 전북 이 세 곳이 그렇더군요. 강원하고 전북도요? 네네. 무상보육 관련해서. 무상보육? 보육. 네네. 근데 경기도는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온갖 뒤엉켜가지고 예. 아주 난맥상을 빚고 있어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무상이 아닌데 말이야. 의무급식이죠. 그렇죠. 공공급식 또는 의무급식 이렇게 하는 게 개념상 정확한 어의이긴 하죠. 좀 누구에게나 그 혜택이 부여되는 보편적 복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라면 이른바 무상보육 이것도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 손자 무상보육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게 근데 본질적으로 무상이 아니에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다 함께 논아 쓰는 거고 예. 자라나는 세대를 인간적으로 기르자는 가장 첫 번째 발자국인데 말이죠.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세금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 세금을 왜 걷습니까? 또 특히 부자들에게 왜 더 많이 걷습니까? 이게 그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함의와 상식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데 그런 과세를 하지 말라고 생후 조중동이 8개월짜리가 무슨 뭐 재산이 주식이 264억 원인가? 예. 아, 참. 그 친구는. 자, 그리고 요번 서울시 예산 보니까 하나 눈에 뜨는 게 서남권의 돔 야구장 예. 짓는 모양이네요. 예. 그것을 포함한 문화예산으로 한 4,800억 원가량 책정이 됐군요. 예. 네. 그거 아시죠? 거기 오류동 쪽에 아, 그래요? 오류동? 오류동 쪽에 구로구 오류동? 거기가 어디죠? 성공회대 가는 길에 있는 데인데. 네네. 항동, 구로구 항동. 아, 그렇죠. 오류동. 네네. 거기입니다. 예. 부천 들어가기 직전에. 예. 네. 그쪽에 지금 짓고 있는데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광명천 그 주변에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안양천 주변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러면 이제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이 얼마 사용료를 내고 뭐 그렇죠. 쓰고 그런 모양이죠? 지금 아마 저희 프로야구단을 이름을 잘 몰라서 LG하고 OB. 오비라니요. 오비 아닌가? 부산 베어스. 아니, 이제 오비 베어스 아닌가? 이강현 선배는 저보다 더 올드하시네. 네, 부산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요. 오비 베어스 박철순 투수자 유명하잖아요. 아유, 박철순 투수가 은퇴하신 지가 언젠데요. 아무튼 NC인가요? NC? 아, NC. 예. 거기도 서울이에요? 거기 창원 아닌가? 아, 거기가 창원인가요? 네. 그 우리 뭐죠? 스포츠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요. 예. 아, 그래요. NC. 이럴 때 NC입니다, NC가 창원이고, 서울에. 그래, 내가 맞잖아. 그 예전에 이럴 때, 조합원들이, 청취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글쎄 말입니다. 아무튼, 예. 서울에 그게 생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넥센이래, 넥센. 예. 저는 NC가 넥센인 줄 알았어요. 봐. 예. 김 PD나 나나 도찐 개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비 베어스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오비 베어스에서 두산 베어스로 바뀌었을 때 이후로 저는 그런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만합시다. 우리 잘 아는 것만 합시다. 아무튼 서울에도 돔구장이 생긴다. 예. 자, 그랬고 예.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죠. 예. 압구정동 모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시다 결국 분신. 그래서 끝내 운명하신 고 이만수 씨 추모 결의 대회가 지난 9일 열렸는데 네.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은 글이 하나 있었다고요. 예, 11월 9일 오후에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이 경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데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아파트 경비원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신왕이라는 필명의 한 누리꾼은 경비원이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시간대별 근무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또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입주민들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그로 인한 서름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젊은 엄마가 자신이 다가가면 멸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언어폭력도 이어졌는데요. 아이고 우리 애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런 말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에게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네 엄마처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예. 그랬더니 제가 봤던 어떤 그림은 예. 그러니까 두 엄마와 이제 예. 두 모자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예. 한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러면서 네. 자기 아들을 나무라고 이제 독려하니까 예. 그 옆에 있던 다른 엄마는 예. 저 아저씨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타이르면서 가르치는 예. 그 두 컷의 만화를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미 깊더군요. 엄마도 잘 만나야 됩니다. 국민 자, TV 라디오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 또 이분 글을 올리신 분은요.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옆집 아주머님이 경비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일이 없어? 우리가 내는 관리비나 축내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경비원들 보시면 그냥 이 한마디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저 빈말이라도 좋으니 그 말 해주십사 부탁드려봅니다. 그게 뭐냐? 수고하시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저는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고보다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십니다. 네. 덕분에 저희들이 잘 지냅니다. 이런 말이 훨씬 좋겠죠. 예. 그나저나 오늘 뉴스 보니까 예. 경비원 아저씨 분께 어떻게 하다가 제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네. 침을 뱉은 예. 어떤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침을 뱉을 만큼 무슨 둘 사이에 무슨 감정적인 상승작용이 있어갖고 시비가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거나 간에 이 40대 남자 아무개 씨는 침을 뱉을 만큼 자기의 이제 분노와 이런 걸 표현했겠죠.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어쨌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럼요. 인간에 대한 예.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이구. 사실 그런 것들은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네. 이런 사법적 필요할 때는 사법적인 그런 재단이 있기 전에 네. 먼저 인간이 돼야 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5시 52분 52초 막 됐습니다. 게시판 보고 다음 코너 이어가죠. 다름과 닮음님. 네, 독특한 닉네임이어서 기억이 바로 잘 되더군요. 평론가님. 돛진, 갯진은 틀린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옳은 표현은 도긴, 개긴이라네요. 도, 개는 윷놀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긴이라는 것은 곧 말을 잡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 아하. 그러니까 앞에 가 있는 선행말을 한 번만 손 뻗으면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거리를 뜻한다고. 네, 우리 함께 익혀두고 기억해서 옳은 말 쓰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 다름과 닮음님. 돛진, 갯진. 일부 지역에서는 피장파장이다 또는 에피게피다 이런 많은 다양한 지역적 방언을 갖고 있는 표현인데 도긴, 개긴이 맞은 옳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록 에이지스님, 요즘 아파트 경비원은 하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데가 몇몇 군데 있기는 하겠죠. 그거 반드시 고쳐야 하는 거고 이건 결국 주민들의 자정작용 이런 것으로밖에는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데까지 무슨 규제나 타율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결국 회복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아낌, 배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정부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나 생명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훨씬 없어지고 각박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정치적 해석을 과잉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 정부나 정권이 표방하는 어떤 거대한 이데올로기 또는 국정 철학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행정부 말단 조직까지 스며들면서 풍기는 그 어떤 것에서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랄까, 가치관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실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규명을 해주면 좋겠죠. 어쨌거나 이것은 뭐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조그만 소공동체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그 실내 야구장, 실내 돔, 그게 한국에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부산에 있는 사직구장이 제 오늘 무식을 그냥 드러난 김에 다 말씀드리죠. 아까 저 김용민 PD하고 뉴스 하다가 괜히 실내 돔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는데, 저는 부산에 있는 사직구장이 그 실내 야구장인 줄 알았어요. 거기는 아니고 서울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선다고 하네요. 과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게 필요한가 싶었는데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뭐 시의회에서도 통과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좋은 쪽으로 잘 써서 들어간 공사비, 본전 이상을 뽑아내고 그냥 야구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체육과 문화 이런 쪽에 기여를 한다면 뭐 한 5천억 들여서 한다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겠죠? 치우지한님께서는 그 도움 이름이 고척동에 짓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척돔을 짓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관중 수용 규모가 작고 또 사용료는 비싸서 아마도 선뜻 들어가려는 구단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네. 야구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스포츠면도 좀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독인, 개긴한 이강윤이나 김용민이나 두 분 다 귀엽답니다. 은반지님은. 아, 그 오비가 좀 심했나요, 제키님? 저는 그 MBC 청룡하고 오비 베어스 그 시절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아마 뭐 그랬을 텐데요. 그 골목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그 오비하고 MBC 청룡 뭐 이런 거 새겨진 야구 잠바 입고 막 뛰어다니고 했던 게 생각이 났고, 그 뒤로 야구를 오비가 없어진 모양이군요. 돌콩님은 저 같은 분도 계세요. 저도 아직 오비인 줄 알았다고. 아무튼 넥센 히어로즈, 목동 넥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로게이지스님이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넥센이 그 도움구장을 내년부터 쓴답니다. 그 도움구장이 그렇게 빨리 지어집니까? 그랬고, 국물도 없수다님 견해 한번 듣죠. 교과부 무상급식 예산 빼서 누리과정,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그 예산으로 쓰라는 것은 국방부 소속의 군발이 밥값을 빼서 안행부 소속 경찰 교육비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 많은 시위 진압 경찰도 혹시 군발이 밥값으로 늘린 거 아닐까요? 국가 예산이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통렬하십니다. 참고로 짭새라는 말은 제가 경찰로 바꿔 읽었습니다. 그렇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한중 FTA 자동차 그리고 의료 부분은 제외했다. 한중 FTA 자동차 의료 부분은 제외하고 현대차는 유럽,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막았네요. 그렇군요. 결국 한국민들은 무관세 중국 생산 독일 자동차를 살 수가 없고 미국보다 비싼 현대 기아차를 사게 된다. 대놓고 현대 기아차 보호에 앞장서 준 것 같다. 아직 의료랑 자동차 쪽은 먹을 게 더 남은 건가요? 네, 이 문제는 말이죠. 내일쯤에 길경식, 예전에 우리 이강윤의 오늘의 과외교사였었죠.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타결된 뉴스 부분은 이따가 국제뉴스 비껴보기 윤재석의 그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국제뉴스 챙기는 날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인데 내일 화요일 윤재석 위원의 출판 기념회 관계로 오늘로 하루 앞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FTA 부분, 그 다음에 한중, 그 다음에 중일 정상회담, 지금 아펙 회의 열리고 있죠. 그 관련들 다 묶어서 정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놨으니까요. 그때 좀 소상히 살피겠습니다.
GG님, 수구정권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1. 도덕성, 정통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믿지는 장사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적 호구다. 이렇게 쓰셨고,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가렴주구와 무법천지가 된다. 수구정권 지나간 자리에는 너덜너덜해진 우리 조국만이 남는다. 네,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의 참화, 그 흔적 우리 명확히 보고 있죠. 그런데 그 국정조사, 겨우 국정조사하는 것도 지금 문기적 하다가 내년 초쯤에 뭐 되긴 될 모양인데, 야당 단단히 해야겠죠. 산까치님의 견해 한번 듣겠습니다. 이번 한중 FTA 협상 타결된 내용 중에서 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은 농민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다. 중국은 쌀 최대 수입국이고 우리의 이익이 아닌 중국의 이익 때문에 제외된 것 같다. 그래놓고 쌀을 제외시킨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후한무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군요. 중국이 쌀 최대 수입국. 네, 이게 사실이라면 대체 확실히 그렇겠습니다. 중국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농산물, 작물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런 점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관세화 시켜서 쌀 수입 시장 쿼터를 늘리기로 해버렸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읽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숨진 병사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부사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답니다. 이 부사관, 계급은 상사인데요. 이 상사는 지난 2011년 12월 4일 부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총수 김모 일병의 장례 과정에서 접수된 조의금 325만 원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대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꼬리만 잡고 집행유예 1년이라 참담하군요. 그때 짧게 이 뉴스를 아마 아는필 기자하고 뉴스 브리핑 할 때 전해드린 기억은 났는데, 세상에 한 인간이 가는 마지막, 그 생자가 사자에게 표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는 조의금을 가족들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건만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썼다고요? 쉽게 말하니까 돼지고기하고 소주 사다가 장병들 회식하는 그 돈으로 썼다 이거네요. 이거원. 그랬더니 이러니 자식 생기면 군에 보내고 싶겠느냐 이런 댓글도 있고, 오래된 문제인데도 고쳐지지 않고 바뀌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 참담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상급식은 네 공약, 무상보육은 내 공약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정치부장이죠. 권태우 부장이 쓴 칼럼을 골랐습니다. 우선 한 대목 들으시고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다.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교육청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다. 무상급식은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다. 여야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놓고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전의 복지 논쟁과 달리 여당의 무상급식은
야당은 무상보육을 공격 포인트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도드라진다. 네. 이게 지금 많이 헝클어져 버렸어요. 지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2년 그렇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복지 논쟁 벌어지면서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 그걸 보면 그때는 뭐 아까도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 밥을 이렇게 똑같이 저기 하게 할 거냐, 어려운 사람의 자제분들만 하게 할 거냐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주도했던 주민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 퇴진했죠. 그리고 그때 논의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12년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대결했었던 대선의 여러 논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육에 관한 거였어요. 하겠다고 했죠. 박근혜 후보가. 지하경제 활성화 시켜서 그 활성화는 양성화의 뭐 잘못된 틀린 발음 뭐 그 정도야 이해할 수 있죠. 잘 안 써본 말 써준 거 이렇게 무게 잡고 텔레비전에서 그 아래 내려다보지 않고 밑에 내려다보지 않고 외워서 딱 하려다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뭐 그런 거 우리가 귀여운 실수로 받아주는 거고.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거기에서 그동안 이제 세수가 뻥뻥 뚫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룸살롱이니 뭐니 등등등. 그거 세수 확보하고. 그래서 아무튼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렇게 많이들 사업 계획을 짜놓으셨는데 그거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다시 물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 하려고요. 아주 뭐 기가 막힌 답변으로 문재인 후보의 입을 막아버린. 그랬는데 그 뒤로 그 활성화인지 양성화 하겠다는 그 지하경제에서 얼마나 세수가 들어왔는지 지금 누구도 통계를 못 뽑고 있지만 증세 없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세 안 하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담배값, 자동차세 등등등 다 올리고 주민세도 2배로 올리고 등등등. 그다음에 간접세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담배값, 술값 대표적이죠. 결국 그런 돈으로 지금 약속했던 복지 정책의 일부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약 파기이자 대대적인 수정이죠. 파기에 가까운 수정. 약속 어겼어요. 애초부터 2년 전에 그런 논쟁이 붙었을 때부터 지하경제 활성화니 뭐 내가 대통령 해야겠다니 그 말 들었을 때부터 이건 물 건너가고 전혀 구체 방안이 없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 표 얻겠다고 하는 말이구나 했는데 2년도 채 안 돼서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교묘하게 정치 프레임화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니들이 약속한 공약은 우리가 지킬 책임 없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귀하,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을 잇고 있는 새정년에서 내놨던 공약이니까 우리가 그걸 지킬 의무는 없고, 보육 예산은 법에도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공약이니까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 막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라고? 법적인 근거는 없죠. 교육감들이 그거 통렬히 지적했어요. 17명이 모여가지고 며칠 전에 대전에서 회의한 끝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중앙정부와 교육계가 맞서서 싸우다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일단 급하게 2-3달은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쥐어짜서 2-3달은 일단 우리가 편성할 테니 그 이후 것은 중앙정부가 해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겠다. 2-3달은 우리 돈으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런데 여전히 중앙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2-3달 지나면 또 이런 논란과 누리집 이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용어가 헷갈리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대상자가 아니면 이게 뭔 소리인가 헷갈리죠.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누구나 무료로 학교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고요. 무상보육은 신생아부터 2살 때까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3살부터 만 5살까지 유치원집과 어린이집의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걸 말합니다. 3살부터 5살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을 누리과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거 앞에 무상보육 0세에서 2살까지의 영유아 보육료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행해 왔던 거고요. 3살부터 5살까지가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거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걸 지킬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할 돈이 없으니까 무상급식에 쓸 돈 빼다가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고. 형아들 밥 줄 돈 아껴서 그 동생뻘인 3살에서 5살까지 짜리 그 아이들 3살, 4살, 5살 물론 만이에요. 그러니까 4살, 5살, 6살 미취학 상태죠. 이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으로 돌리자는 거였잖아요. 웃돌 빼서 알웃돌 빼는 거죠. 이게 무슨 복지의 확대입니까? 이게 무슨 그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뭐죠? 맞춤형 그 대선 앞두고는 방송에서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평생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이걸 겁니다. 벌써 지금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놓치 안 돼서. 지금 여야 간의 다툼을 보면 아이들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미취학 아동 보육이 더 중요하냐는 정책 우선순위 논쟁도 실은 아닙니다. 왜? 이건 내 공약 아니니까 거기에 돈 줄 필요 없고 내 공약 하기 위해서 당신들 빨리 예산 편성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건 공약 즉 무상 보육만이라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집행한다면 그나마 자기 공약은 지키는 거죠.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지? 일단 무상이란 말에서 또 한번 좀 아까 그 용어 개념 정리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보육과 급식 이거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육한 아이들이 학교 가면 급식 먹게 되잖아요. 이걸 왜 뚝 잘라가지고 6살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왜 아이들을 차별하고 이래야 됩니까? 자기들이 약속 못 지키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여야 간의 싸움판 구도로 짜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월호 참사를 진영 논리로 치환시켜서 정쟁화시켜서 염증을 초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념 문제로 변질시켜버리더니 이거 역시도 지금 그럼 우리 당 집권하면은 너네 건 해오던 거 무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비용으로 좀 따져볼게요. 돈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568억 원, 그러니까 2조 7천억 원이라고 칩시다. 무상급식이 그렇습니다. 또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신생아부터 2살, 그다음에 5살 등의 무상보육을 제외한 이른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했던 거 빼고 순수하게 박근혜 후보가 하겠다고 공약 내걸었던 누리과정 3살, 4살, 5살 그 예산만 3조 4,156억 원이 듭니다. 좀 더 많지요. 3조 4,200억 원쯤 들고 아까 무상급식은 2조 7천억 원 조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벌써 몇 천억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8천억, 7천억 차이가 나네요.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은 2년 전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무슨 돈으로? 라고 문재인 후보가 물으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부족액이 최대 10조 7천억 원, 약 11조가량 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박근혜 후보가 말했던 2년 전 약속이 이제 제대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이 공약을 슬쩍 쌈붙인 겁니다. 교묘하다고 해야 됩니까? 괘씸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드립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러면은 마치 공짜라는 느낌이 무상이라는 단어에서 너무 강하게 이미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용어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의무급식 또는 공공급식, 의무보육, 공공보육, 육아의 사회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명백히 비용이 드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요. 우리 무슨 회식을 하면 회비라고 n분의 1로 하든 얼마씩 또는 형편이 되는 친구가 좀 더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동창은 조금 이번에는 봐주거나 적게 내고 같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게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란히를 상황별로 무슨 개인적 모임 하자는 쪽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세금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는 것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는 최소한의 것이자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공약 아니니까 내 공약 아니니까 그 공약은 난 안 지킬래. 돈 거기다 쓰지 말고 내 공약 하는데 넣어라. 이거야말로 복지의 비읍자도 모르는 정쟁으로만 그리고 자기 지지층만 끌어안고 가겠다는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한마디로 국가 경영 능력이 없는 거죠. 무상급식 이 말에 우리 호도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야 각자가 자기 공약 지키기 그러니까 여당이 짜놓은 이 프레임에 말려서 야당이 또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고 하다 보면 결국 진영 논리 앞에 복지 전체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편가르기가 이 정부의 유일한 정책입니까?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방금 끝난 이강윤의 뉴스 행간 코너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복지 논쟁 얘기를 좀 문제점을 짚어드렸는데 네네. 정치권의 이 복지 논쟁이 결국 증세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침 회의에서 이 증세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 이를 위해서 이 사회적인 합의기구 구성해서 여야 그리고 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이런 논의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제안 오늘 처음 한 건 아니고 지지난주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정에서 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실 그거보다 이제 개헌 관련해서 한 얘기 이게 더 주목을 받았었죠. 예. 지금 이제 오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좀 눈에 띄는 건 지금 이제 기왕에 지금 복지 논쟁이 이 정치권을 이제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니 이 정부에서 반드시 지키겠지만 무상급식 부분은 우리가 공약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니 그거는 교육청에서 임의로
알아서 할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하면서 이제 사실 이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아주 기름을 이제 끼얹고 나섰는데 네. 이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야 어느 쪽도 사실 뭐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뭐 실질적인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뭐 상대방에 대한 공세의 성격을 갖고 주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이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든 아니면 이 영유아 무상 보육에 대한 문제든 이게 어느 것 하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정치권 모두가 그건 뭐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부족한 재원으로 사실 이거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또 우리 사회의 좀 이 미래지향적인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쪽에 어떻게 이 재원 분배를 할 거냐 이런 문제일 텐데 이 야당에서 이제 먼저 사실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먼저 야당에서 달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오늘 여권에서는 사실 이 증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일단 뭐 겉으로는 아니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증세 문제 논의할 때냐 이렇게 얘기를 이완구 원내대표가 했습니다만 제가 오후에 만나본 새누리당의 모 핵심 당직자, 친박계 핵심 당직자인 이 사람 말로는 사실 증세 문제를 여당에서 먼저 꺼내기 힘든 이게 현실인데 야당 대표가 먼저 이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만큼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뭐 조금 더 길게 보고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요 사실 이 정치권 모두에서 이 증세 문제는 이제 조금 뭐 지금 이제 당장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증세 문제는 좀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야당이 여당에게 증세의 길을 논의의 길을 터주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만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지금 여당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여당의 핵심 당직자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내년도 지금 세수 축에도 사실은 좀 너무 과하게 너무 낙관적으로 돼 있다 이런 지적도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논쟁 중에 하나도 재작년에 이미 정부가 이 예산 세수 추계를 너무 과하게 잡은 나머지 3조 9천억 원 정도 이 지방재정교부금을 더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실 실제로 더 내려보낸 돈은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그러게요. 시도교육청이 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펑크가 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서 증세는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건 뭐 다들 알 거고 특히 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대표 취임 이후에는 증세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사실 증세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당의 원내 지도부도 실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드리고 싶을 텐데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강조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우리 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의원들의 좀 반박이 있는 상황에서 네. 야당이 먼저 이렇게 물꼬를 터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안도 혹은 뭐 휴하는 뭐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000억 원이 비어도 큰일 나는 돈인데 3조 얼마를 주기로 했고 1,000억밖에 못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왜 박근혜 후보는 지하경제 빨리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돈 마련해 오셔야지 말이야. 일부러 그러신 거죠?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아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하는 거예요. 기자는 원래 그 워딩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새정치민주연합 사정 좀 들어봅시다. 오늘 이제 1차 지역위원장 명단 발표했는데 뭐 예상대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다
단수로 확정이 됐는데 딱 한 사람만 안 그랬다고요? 그분 누굽니까? 그 통합진보당에 있다가 이제 통합진보당이 그 사단이 나면서 이제 분당 거치면서 정의당으로 갔다가 정의당으로 안 가고 무소속으로 남았었죠. 강동원 임실, 의원. 순창, 남원의 그 강동원. 예. 거기 이제 남원 순창의 강동원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예. 거기에 원래 이제 사선을 했었나요? 3선을 했었나요? 그 이강래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9대 총선에서는 이강래 전 의원하고 이제 맞대결을 해서 강동원 의원이 이제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보면 이강래 의원이 사실 이제 박힌돌이고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낸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터줏대감이니까. 네, 아마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보다 사실은 좀 답답한 건 옆에서 보기에 좀 답답한 건요. 그러게요. 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 예. 그 강동원 의원 이외에 나머지 현역 의원들 전원은 이 단수로 확정을 했다. 이게 참 적절한 건지 솔직히 좀 되게 의아스러운데. 예. 기득권은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하고 지금 넘어간다 소리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당대 준비위원회 구성은 전당대라는 게 이제 워낙 이렇게 치열한 이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예. 무색무취한 위원장의 각 계파가 골고루 안배된 그런 전당대 준비를 꾸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100% 인정하는 그런 지역 조직 정비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네. 특히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는 건 사실 20대 총선 내년 전당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20대 총선까지의 기득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개혁하고 쇄신하고 100번쯤 해도 모자랄 야당이 왜 자꾸 이러는 건지 솔직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네요. 무주공산 자리만 놓고 이제 그것마저도 계파 나눠 먹기나 지역 안배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도로 옛날 뭐라고 해야 되나 도로민주당 아무튼 옛날식 그대로 판박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내년 전당대회를 내다본 조직정비인이 현역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연속성을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전당대회가 단순히 내년 2월, 3월 이때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여당조차도 지금 큰 방향에서 이렇게 그 조직 강화 특위 운영을 하면서 사실 크게 흔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집권도 하지 못한 야당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역 조직을 정비한다. 이게 참 과연 이렇게 변화된 모습, 새롭게 달라지려는 모습 이렇게 비칠 가능성은 이제 아예 그 가능성을 닫아둔 것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해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해도 지금 낮은 지지율이나 이것을 국민들이 각인시킬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은 좀 실망을 줍니다. 그나저나 이강래 전 의원은 대단합니다. 다들 현역 의원들 다 했는데 딱 그 지역만 터줏대감이 지켜냈군요. 강동원 의원이 많이 삐쳤겠는데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이왕에 할 거면 다 하든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 하나만 그렇게 빼놓고 하는 건 또 뭔지 참.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쓰럽습니다. 네네. 주말 잘 쉬셨는지 아주 목소리 힘이 넘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은 해라. 중앙정부 죽겠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입니다. 지방도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지금 지적되듯이 지금 중앙재정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할 거는 또 단계적으로 하지만은 또 지방이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서로 그 골고루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지. 이런 가운데 무상복지 논쟁에 뛰어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입니다.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입니다.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따져보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는 무상급식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무상보육 공약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양호한 편. 자기가 했던 공약도 안 했다고 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10년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현혹 공약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말이 바뀝니다. 합동TV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엔 재정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160억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에서야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급기야 지난 3일엔 아예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치적인 법적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왜 내 책임으로 돌립니까? 나는 무상급식 공약 한 바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기를 하루 앞당겨서 하죠. 자, 프레시안의 윤재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일 제가 그 책을 상제하기 때문에 네. 그 사정 때문에 하루 출판 기념회 때문에 앞당겼다는 말씀도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좀 가서 출판 기념회 상황을 이루어 주십사 그 말씀이시죠? 뭐 이강윤 진행자는 시간상 안 될 거고요. 아까 네. 김영민 PD하고 조상훈 국장한테는 문자 초청장을 하나씩 띄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녁이나 먹고 가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책 제목과 뭐 짤막한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워낙 인기가 좋으신 분인데. 책 제목을 보면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조국 근대화의 주역들이라고 그래서 또 출판사도 기파랑이라고 네. 이 박정희와 이승만에 관한 책을 수십 권씩 내는 이른바 이제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그런 출판사인데 제가 쓴 책은 기본적으로 개발연대 때 그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분야에서 박정희의 압축 성장을 도왔던 주역들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색채는 일체 없고 네. 우리가 그 현대사도 또 정리는 나름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었던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하자. 경제 비사가 많이 측면에서 많이 발굴됐어요. 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죠. 베이징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예상은 됐지만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국제뉴스 비껴볼 때 이미 반쯤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갔죠. 네. 근데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우리는 뭐 지금 한중 FTA 타결 소식으로 계속 톱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BBC 뉴스 헤드라인은 좀 특이해요. 네. China and Japan in Icebreaker Talks 이런 제목으로 그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아주 그 뭐 송충이 씹은 얼굴 같은 그런 표정으로 둘이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켰는데 중일 정상회담 관련 것을 톱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년여 만에 만났지만 뭐 딱 부러지게 정말 화해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너무 그 참 어색했던 그 관계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관심은 뭐 그건 아니니까요. 자, 예. 우선 이
한중 FTA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협상 과정을 일단 간단하게 라운드업 해드리면 2012년 5월 제1차 협상에 들어가서 2년 반에 걸친 진통 끝에 핵심 쟁점의 합의를 거쳐서 오늘 전격적으로 실질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것인데 네. 전격적이고 실질적인 타결이다. 이런 그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 측의 긴박한 바램, 중국 측의 어떤 그 드라이브에 의해서 이 한중 FTA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서둘러서 타결된 감이 있고 실질적인 타결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자구수정이 좀 몇 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뭘 하려고 드라이브를 걸었을까요? 예, 뭐 우선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제1교역국이라는 건 뭐 제가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떤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억의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중 FTA의 한 국가로 끌어들임으로써 이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위 경제 부문에서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앞서서 네. 이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APFTA 설정이라는 선수를 치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추동력의 하나가 바로 한중 FTA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만간에 이제 중호주 FTA도 이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맹주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 아니냐. 촛대 하니까 이거 뭐 성경 얘기 같은. 성경에서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왕권이 옮겨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그리고 짧은 사이에도 문학적 표현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린다면 네. 아실 거예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는 네네. 게 있죠. 네네. 이것 역시 중국이 경제 맹주로 등극하는데 이 쐐기가 될 공산이 큰 프로젝트인데 이 두 가지의 그 줄거리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퍼시픽 FTA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중국이 주도함으로써 이제 완전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거머쥐겠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예. 여기 가입은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미 저 ADB라는 그 아시아 개발은행. 예, 그럼 네. 우리도 많이 그 신세를 졌죠. 네. 근데 이 ADB라는 거는 말만 에이시안 디벨롭먼트 뱅크지 사실 미국이 3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60년대 오래전에 만든 거죠. 그 종잣돈이 미국이 혼자 다 낸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뒤를 따라서 돈을 좀 냈고요. 그런데 이 AIIB라는 것은 결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아시아 지역을 주물렀던 ADB라는 존재를 이제 따돌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좀 흔들겠다. 이렇게 이제 그 보관을 갖고서 추진한 건데 작년 10월에 시진핑이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공식 제안을 했죠. 그래서 출범 예정 목표는 내년 말로 돼 있는데 예.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의 그 소위 그 물밑 갈등으로 인해서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AIIB 총 자본금 한 500억 내지 1000억 달러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중국이 이제 부담하겠다. 그리고 이제 참여 예상 국가는 역시 아세안 국가죠. 그 9개국이죠. 동남아 국가연합. 그리고 예. 파키스탄, 몽골 총 한 22개국 정도 보는데 조금 전에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인도 등은 아직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야, 다 들어와라. 내가 주도할 테니 다 들어와라 이런 그렇죠. 입장이고. 판 벌린 입장에서야 한 명이라도 더 끼워 넣어야 체면도 쓰고 왕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과연 들어갈지도 궁금하고 조금 전에 질문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가 상당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고민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도 한 4분의 1 정도 내고 말이죠. 한번 질러보는 거죠, 뭐. 네. 한 뭐 250억 달러 질르면서 거기서 한번 주도적 위치를 한번 그럼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 좀 나빠질 거 각오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AIIB 가입을 계속 강권하고 있는 거를 뭐 미국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AIIB 참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한국의 균형자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거는 너무 확실하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자 역할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안보적으로나 이 지구촌 파워 팔리틱스 측면에서 볼 때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날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G2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는 중국의 러브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역시 성경 구조를 인용한다면 뱀 같은 지혜로 이 밸런스 롤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양측 사이에서 비굴하게 교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수시로 주장하다시피 주권 국가로서 의연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그리고 실리적 측면에서 이른바 레버리지 이 지렛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 바보 노무현이 생각나는데 그때 진짜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이 균형자 역할이라는 게 동북아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해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세상을 하직했냐 이 말이죠. 그 얘기로 바꿔볼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또 다른 갑자기 국제 뉴스로 가시죠. 그 눈이 옆으로 착 째져가지고 샥샥샥 보면서 눈치 잘 보는 이모 씨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지금 윤 의원 말씀 정리하자면 네. 균형자라는 것은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그냥 눈치만 보다가 안테나하고 눈동자만 많이 가동시키는 그게 아니고 주권 국가로서 기본적인 스탯은 같대. 국익과 주권을 확실히 하면서 실리적 측면에서 우리 지렛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세로 가자. 그러려면 그렇죠. 일단 힘이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격과 자존감 이런 것들을 밖에서 인정을 해줘야 그게 균형자가 되는 거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혼자 균형자라고 아무리 외친들 밖에서 우습게 보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놀고 있네. 제가 오늘 좀 이럴 때는 저열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아주 제가 차마 앵커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톰입니다. 네. 자, 북한이 이 지금 북미 관계, 중일 관계 이거 막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벙 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2년 동안 억류하고 있던 케네스 배 선교사. 네, 그 하나 이글스 초대 감독 배성서 감독의 아드님이더라고요. 이분이 또. 아, 그래요? 예. 저도 오늘 알았어요. 오늘 또 야구 얘기 많이 나오네. 아까 오비베어스 얘기했다가. 글쎄 말이에요. 배성서 감독. 기억하시더만 둘이서. 김용민 PD는 야구도 모르면서 괜히 저한테 뭘 말 붙였다가 무식함만 들통나고 말이죠. 배 감독의 아들이에요. 그러던데요. 예. 한국 이름이 배준호 씨군요. 예. 그 다음에 7개월째 억류하고 있던 터드 밀러. 예. 전격 석방했어요. 예. 두 사람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과 함께 미군 소속 보잉 7377 특별기편으로 괌 공군기지를 거쳐서 현지 시간 8일 밤에 워싱턴주에 있는 맥코드 공군기지로 귀국이 됐는데요. 네. 뭐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족과 정말 뜨거운 상봉을 했죠. 그 두 사람 이제 북한 억류 북한이 갑자기 풀어준 거 그동안 계속 뜸을 들이고 미국을 애태우다가 그렇죠. 이걸 뭐 인질 외교 이렇게도 말하는데 전격 석방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몇 가지 점으로 한번 그 함의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전문가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축이 있어요.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좀 다뤄왔지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미국인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소위 짐이 더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짐을 좀 털어버리자. 그런 뜻에서 전격 석방한 것 아니냐. 그 조짐은 지난 10월 21일에 에드워드 파월을 이미 한번 그 석방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조짐 같은 게 엿보이긴 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이건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 아시안 게임 끝 무렵에 그 북한 정권 실세 3인방이 왔었죠. 전격 방남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 해빙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고위급 회담 열자고 그 구두 합의까지 했는데 대북 풍선 띄우기가 계속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또 북한도 국지 도발하면서 분위기가 냉각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잘 쓰는 또 다른 방식의 그 소위 되치기. 네. 그것이 이제 대일 대미 화해 손짓. 그래서 저 대일 손짓의 경우는 그 납치자 문제 논의를 위해서 그 동아시아 국장,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평양을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인인지를 전격 석방함으로써 남북 대화는 일단 좀 홀든하더라도 북일 대화, 그다음에 북미 대화는 좀 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말이에요, 윤 의원님. 예. 북한의 오랜 그 외교적 스탠스가 그거 아닙니까? 남한은 젖혀두고 중국하고 다이렉트로 통하겠다. 이른바 통미봉남인데 네. 이번에도 그거 확 빼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일단 이제 남북 대화의 경우는 다른 카드가 없을 때 가장 그 사면초가 상태에서 핀치에 몰렸을 때 쓰는 카드고 예. 그런데 그 남북 대화가 될 듯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요인에서건 좌우지간 그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카드를 또 이 친구들이 이제 빼들기 시작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어쨌거나 한반도 주변 정세가 조금 상당히 긴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왕따 되는 일은 없도록. 네. 적어도 북핵 육자회담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또 통보도 받아야 되고 뭐 이번에도 이 관계에서 미국이 통보를 했다고는 얘기하는데 그 통보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좀 불분명하고 어떤 네. 시기에 어떤 내용까지를 통보를 했는지도 이제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제 할 탓이고 지 밥그릇은 지가 반면 빠릿빠릿하게 챙기고 지켜야 뭐 남도 챙겨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야 예.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그냥 뭐죠 신뢰 프로세스 구축 이런 그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고 다녀봐야 별 감흥을 못 줄 텐데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북한 나오는 거 저열하게 나오는 거야. 우리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수십 예. 년 된 관행인데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좀 의연하게 예를 들어서 전통 같은 것도 가끔씩 보내보고 야 니네 뭐 하고 있냐라든가 한번 네. 찔러볼 필요도 있고 그쪽에서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그래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여튼 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 타이밍에서 돌발 질문에 유독 강하신 윤 의원님께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요나님이 46분. 이분은 참 어려운 질문을 가끔씩 주셔가지고 당황하게 만드시네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러면 넘어갈까요? 피드백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말씀해 보시죠. 예. 아니, 질문을 읽기도 전에 이렇게 이분 이러시니까. 요나님 잘 네. 들으십시오. 윤재석 위원님, 요즘 북한과 미국이 화해 모드이고 중국과 일본도 그간의 소원함을 줄여가는 것과 북일 관계도 좋아지니까 우리 정부가 FTA를 계기로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것은 아닌가요?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지나치게 양보한 건 없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근데 한중 FTA는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우리가 서두르는 것보다는 분명히 중국이 서두르는 점이 많습니다. 아까 네.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네.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그렇게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그 질문 하나,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친 양보는 없었을까요? 만약에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타결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완벽한 문구까지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네. 또 우리가 국회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꼼꼼히 따지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굉장히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농민들의 그 어떤 권익을 보호할 어떤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북한 미국 인질 석방 얘기로 돌아가죠. 예. 근데 이번에 석방 교섭을 위해서 대개는 뭐 클린턴이나 카터 이런 전직 대통령들 보내곤 했는데 이번엔 뜻밖의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클래퍼 국장은 아시다시피 그 무섭다는 미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DIA 국방정보국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 연방수사국 FBI 등 10개 정도의 그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아주 그 막강한 그런 그 기관입니다. 장관급인데 매일 오바마 대통령을 독대하는 그런 그 인물이죠. 이런 인물을 보낸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미국인의 석방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방북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외교적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잘라 말했습니다.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또 함의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클린턴이나 카터 같은 그 거물급 그 정치인이 가지를 않고 정보 수장이 갔다는 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 단일한 목적으로만 갔다. 그걸 자꾸 강조하니까 진짜 단일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그런 또 어떤 분위기 그런 냄새도 나는 게 그 친서 휴대 얘기가 이제 CNN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또 이제 미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하는데 아주 짧지만 간단 명료한 그런 친서를 오바마의 친서를 클래퍼에게 들려서 보냈다. 그랬는데 이 클래퍼가 막상 김정은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 같고 북한 고위층에다가 이 오바마의 친서를 전했다는 것인데 뭐 친서 내용은 자기네들 얘기로는 미국인의 그 억류에 대해서 좀 석방을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지만 모르죠. 그 친서라는 게 그렇게 거물급이 가면서 간단 명료한 내용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지나가 봐야 알겠죠.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좀 감이 안 되는 천박한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이렇게 클래퍼나 미국 측 인사가 올브라이트도 옛날에 갔었던 것 같고. 올브라이트. 그 평양에 가면 통역을 할 텐데 북한 측에서 나오는 그 통역사는 영국식 영어를 합니까? 미국식 영어를 합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두 부류의 그 통역자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그 영어권이 상당히 그 영국 영어권에 가깝죠. 예. 그리고 영국 쪽에 그 굉장히 경도된 측면이 많고 그러나 이제 이 미국 국장이라고 그러죠. 미국 국장 우리로 치면 예, 우리는 미국 거기서 미국국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국장 산하에 있는 그 엘리트들은 역시 이 미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클래퍼 국장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통역사를 갖다가 붙여놨겠죠. 그게 궁금했더랬습니다. 자. 이번 억류 미국인 석방에 중국 측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거든데 하긴 뭐 국제 문제는 하도 관측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확인을 해준 사항인데 CNN 방송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이 방북할 당시 그 클래퍼 국장 자신이 현재 억류돼 있는 두 사람의 미국인과 함께 귀국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갈 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조정 과정에서 중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이 중국 측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미 국무부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역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이런 것들은 외교 문제에서도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네, 회의가 진행 중인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우리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분명히 정신 차리고 흐름에는 뒤처지거나 왕따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선 나라를 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경영할 필요를 또 한번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요한 뉴스들 잘 가르마타 주신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11월 10일 이제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갈수록 빨라진다면서요, 시간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전셋값 폭등과 관련해서 나도 지역구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9억 4,400만 원짜리 아파트 말고도 배우자 명의로 된 경북 경산, 자기 지역구이기도 하죠. 그 경산에 1억 4,5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네티즌들은 집이 없어서 전세 사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역구에 전세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게 어떻게 같냐? 서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작년 말 토지 7억 2,146만 원, 아파트 등 부동산 10억 8,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5억 8,566만 원의 재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에 신고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 두 가지를 완화한 것은 부동산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은 기대했던 것만큼 오르지 않고 전셋값만 폭등 중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경기를 살려보려던 정책은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 상승을 위해서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테니까 말이죠.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베끼고 나서 그 후유증은 또다시 서민에게 떠넘길 겁니까?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야